한국 바다로 초상집된 중국. 한국 대표단이 입을 연 순간 40개국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세계 최강 에너지 강대국들을 침묵시켜 버렸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아예 초상집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거대한 한국의 전략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15년 경력의 미국 에너지 전문가가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의 뒤를 따라야 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국까지 벙찌게 만든 걸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콜린스입니다. 미국 에너지 전략 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15년간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을 분석해왔어요. 이번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해양 지속 가능성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전략 자원이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포럼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의외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왜 에너지 포럼을 주관하는 걸까요? 유엔 본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40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대규모 포럼이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노르웨이까지 에너지 강국들이 총집합했습니다. 중국 대표 린 웨이창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뭔가 날카로운 기운을 풍기며 동료들과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달랐어요. 정윤아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었는데 두꺼운 자료집을 여러 권 들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의 화려한 외교관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포럼 시작 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독일 전문가는 한국이 왜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바다는 넓지만 자원은 없는 나라 아니냐고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 하면 삼성, 현대 같은 기술 기업들이 떠올랐지. 에너지 자원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개막식에서 한국 측이 바다를 21세기의 새로운 대륙이라고 표현했어요. 추상적인 말 같았지만 회장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모든 나라 대표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첫 세션 주제는 해양을 통한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해양이라고 해봤자 운송로 정도 아닐까요? 하지만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어요. 특히 중국 대표단이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정윤아 박사가 발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아마 조선업 자랑 정도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큰 발표를 앞둔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곧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말이에요. 포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건 중국 대표단이었어요. 린 웨이치앙이라는 분이 단상에 올라가더니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부터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린 웨이치앙은 해양 자원의 공동 개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세 알아챘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는 걸 말이에요. 외교관 특유의 돌려 말하기였거든요. 그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동북아시아 해역에는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암초나 수중 구조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옆에 앉은 일본 대표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어도 이야기였어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죠. 린 웨이창은 계속해서 해양자원 개발에는 지역 내 모든 국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시설 설치나 영유권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회장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쪽을 슬쩍 봤어요. 정윤아 박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국 대표들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린 웨이치앙의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몇 개국에서 형식적인 질문을 했는데 모두 무난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마치 태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정윤아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자 정윤아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정윤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대표님의 발표 내용에 일부 동의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해석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윤아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소유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요. 대신 바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으려고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어도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어요. 바다 및 지형을 이해하고 해류를 분석하고 생태계를 파악한 끝에 얻은 과학적 결론이라고 말했죠. 린 웨이치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박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로 보였거든요. 정윤아 박사는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두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바다를 독점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도 그런 철학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영토나 자원을 두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바다 자체를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말하니까 훨씬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린 웨이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발언권을 요청해서 말했어요. 해석도 좋지만 그 해석이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양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정윤아 박사가 다시 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이 이 포럼을 개최한 거라고 말이에요. 혼자서 바다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나라가 함께 바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장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돌았는데 이제는 뭔가 호기심 어린 분위기가 됐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도 한국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한국이 말하는 바다 해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윤아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 발표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슨 특별한 걸 준비한 건지 싶었어요. 지금까지의 대화만 봐도 단순한 자원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양과학 연구에 있어서는 일본도 상당한 축적이 있다고요. 하지만 정윤아 박사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각국이 모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고 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바다를 정복 대상이 아닌 대화 상대로 여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한국의 관점이 정말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독일 대표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자원 개발 논리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는 좋은데 실제로 무슨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바다를 해석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휴식 시간 동안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동료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한국의 해양 기술이 생각보다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심해 탐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의외였어요. 한국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아마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회의장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또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아 박사의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될 차례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정말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어요.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각국의 에너지 전략 현황 발표였어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나섰습니다. 역시 석유 대국답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사우디 대표는 자국의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루 생산량만 1,000만 배럴이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50년간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다음은 러시아 차례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천연가스에 집중해서 발표했어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1위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전체 가스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고 자랑했어요. 파이프라인 지도를 보여주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대표도 만만치 않았어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 혁명을 앞세웠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 수입국이었지만 이제는 수출국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어요.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발표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역시 에너지 강국들은 다르구나 싶었죠. 각자 어마어마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윤아 박사가 발표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원래는 마지막 순서였는데 지금 당장 발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회자가 다른 나라 대표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윤아 박사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해 해저 에너지 자원 탐사 결과 보고서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뭔가 발견한 게 있나 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윤아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한국이 동해에서 진행한 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3차원 지질 구조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동해 해저의 복잡한 지층 구조가 입체적으로 보였어요. 정말 정밀한 자료였습니다. 저도 이런 수준의 탐사 데이터는 처음 봤어요. 정윤아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해저 탐사 기술을 개발해서 동해 전체를 샅샅이 조사했다고 했어요. 특히 포항 앞바다 지역에서 특이한 지질 구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지질 구조 정도야 뭐 특별할 게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커다란 숫자가 나타났어요. 140억 배럴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140억 배럴 맞더라고요. 정윤아 박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동해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감지 기술로 매장 패턴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앉은 독일 대표가 깜짝 놀라면서 작은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그런 자원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140억 배럴이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유전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게 한국 바다에 숨어 있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우디 대표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뭔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윤아 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 자원이 확인된다면 한국의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자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중국 대표 린 웨이창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뭔가 긴급하게 메모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동료와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동북아시아 에너지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윤아 박사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탐사 작업에 사용된 기술이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라고 했어요. 심해 탐사 드론, 지층 분석 소프트웨어, 3차원 매핑 시스템까지 전부 한국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모든 시선이 한국에 집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 발표를 주시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 탐사 결과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정윤아 박사는 미국의 세계 최고 수준 심어의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액트지오사는 제가 아는 회사였어요. 정말 믿을 만한 곳이거든요. 그 회사가 검증했다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윤아 박사는 앞으로 7년간 경제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평소에 자원 빈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한국의 해양 탐사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다고요. 정윤아 박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바다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운 좋게 자원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절실함이 기술 개발로 이어졌고 그 기술이 엄청난 발견으로 연결된 거였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회장이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료들과 흥미진진하게 토론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일까 싶었거든요. 너무 극적인 발표라서 조금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아 박사의 발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이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의 140억 배럴 발표 때문에 모든 게 뒤바뀐 상태였습니다. 중국 대표 린 웨이치앙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표정이 아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된 반박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린 웨이치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표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고 했어요. 자원 존재만으로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린 웨이치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개발력이 있어야 하고 외교력도 필요하고 군사력까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양 자원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안보가 필수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린 웨이치앙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자원을 발견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프리카의 여러 산유국들이 대표적인 예였죠. 린 웨이치앙이 계속 말했어요. 동해라는 지역의 지정학적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해역에서 일방적인 개발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회장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아까의 흥분 상태에서 현실적인 우려로 바뀐 거죠. 다른 나라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린 웨이치앙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해양 자원 개발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국제 정치, 경제, 안보가 모두 얽힌 복합적인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처럼 민감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어요. 사우디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원 개발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발견된 자원으로 하루아침에 에너지 강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의 발표가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지적도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한국이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해양 경계 획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해의 복잡한 영유권 상황에서 자원 개발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미국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기존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공급원이
등장한다고 해서 쉽게 기존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장 분위기가 점점 회의적으로 변했어요. 아까까지의 흥분이 가라앉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놀라움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때 정윤아 박사가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윤아 박사에게 집중됐어요. 과연 이런 현실적인 지적들에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습니다. 정윤아 박사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표정이 아주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윤아 박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지적이 옳다고 인정한다고 했어요. 자원만으로는 강국이 될 수 없고 개발력과 외교력, 안보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다를 미래로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바다를 미래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정윤아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한국은 지난 60년간 자원 없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다를 통해 살 길을 찾았다고 설명했어요. 조선업, 정유업, 물류업 모두 바다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동해 자원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라 동해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은 그 과정에서 발견된 부산물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린 웨이창이 반박했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접근으로는 실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결국 자본과 기술,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윤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바로 그 부분에서 한국이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윤아 박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윤아 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심해 시추선과 해양 플랜트 건설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세계 5위의 정유 능력과 석유화학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동해 개발을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 경험도 있고 해저 파이프라인 기술도 축적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줄 몰랐거든요. 단순히 운 좋게 자원을 발견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였던 거죠. 사우디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자본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해양자원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어요. 정윤아 박사의 대답이 또 의외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필요한 자본을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국부 펀드와 민간 투자,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린 웨이치앙이 다시 반박했어요. 기술과 자본이 있어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해양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정윤아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이 이 포럼을 개최한 거라고 말했어요. 혼자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함께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은 동해를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공유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원래 모든 인류의 것이니까 그 혜택도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회장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흥분, 그 다음에 회의적 분위기를 거쳐서 이제는 뭔가 진지한 고민에 빠진 상태가 됐어요.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을 발견했으면 보통은 독점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공유하자고 제안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전략일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바다를 미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윤아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종합 해양 전략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자원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해양 드론 기술이었어요. 수십 6천 미터까지 내려가는 무인 잠수정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드론들이 동해 전체를 샅샅이 조사해서 14억 배럴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다음은 스마트 항만 기술이었습니다. 부산항이 세계 2위 환적 허브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287개의 국제전기 항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이야기가 나오자 회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특히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전 세계 물량의 70%를 한국에서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윤아 박사가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해상풍력, 석유 시추선까지 모든 해양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북극 항로 이야기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바다가 열리면서 새로운 항로가 생겼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 북극 항로의 핵심 경유국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러시아 북쪽을 지나는 북극 항로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루트라고 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2주나 빠르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이 항로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부산항과 울산항이 북극 항로 물류의 핵심 허브가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자원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바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략 공간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정윤아 박사가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가 조선강국을 만들었고 정유 5위국으로 키웠으며 세계 물류 허브로 발전시켰다고 강조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의 전략이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자원 의존이 아니라 바다 자체를 활용한 거였어요. 운송, 기술, 산업이 모두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한 거죠. 정유 5위국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원유는 전량 수입하면서도 세계 5위의 정유 능력을 갖춘 거였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다시 세계로 수출하는 구조였어요. 반도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것도 결국 바다 덕분이라는 설명이었어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이 모두 바다를 통해 들어오고 생산된 반도체도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모든 전략이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면서 활용한다는 철학이라고 설명했어요. 친환경 선박 기술, 해양 생태계 보호, 탄소 저감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해상 풍력도 이런 맥락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전략을 갖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단순히 자원을 발견한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바다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을 구축해온 거였어요. 노르웨이 대표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한국의 해양 전략이 노르웨이와 많이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종합성 면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 포럼을 개최했는지 말이에요. 자원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양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전략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요? 정말 바다를 미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윤아 박사의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원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해양 수출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은 연간 물동량의 99.6%를 바다를 통해 처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윤아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런 의존도를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다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바다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기술 집약적 해양 산업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스마트십,
자율운항선, 친환경 연료선까지 미래 해운업의 모든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기술이 특히 놀라웠어요. 한국이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70%를 건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운반선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해양 생태계 보존 전략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개발하면서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어요. 인공 어초, 해양 보호구역까지 종합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040억 배럴 발견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때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발견보다 중요한 건 준비라는 말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정윤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강조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1998년 동해 가스전 발견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해저 파이프라인 기술, 해상 생산 플랫폼까지 모든 것을 단계별로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경험도 풍부했어요. 한국석유공사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와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어요. 기술 교류와 공동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이 정말 준비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운 좋게 자원을 발견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결과였던 거죠. 안전관리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해양안전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중국 대표 린 웨이치앙이 질문을 했어요. 이런 준비가 있어도 국제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윤아 박사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한국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숨길 게 없고 독점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어요. 모든 나라와 함께 상생하는 개발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어요. 동해 개발로 생산된 에너지를 동북아시아 전체가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해양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처음 봤거든요. 기술, 안전, 환경, 협력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유럽의 그린딜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어요. 네덜란드 대표도 한국의 해상 풍력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자신 있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정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포럼의 마지막 세션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장을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복도에 나와서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핵심 내용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회의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나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자원을 설계할 줄 아는 나라다. 이 문장을 적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수입국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원 부족을 오히려 전략적 우위로 바꿔놓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메모를 계속 적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이 국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다가 전략을 만든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략을 먼저 정의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바다의 시대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첫째, 자원 의존이 아닌 기술 집약. 둘째,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 셋째, 당위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성. 이런 원칙들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자원개발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더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이었어요. 140억 배럴이라는 숫자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매장량이 많다는 것만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 뒤에 숨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얼마나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수십 년간 축적한 해양 과학 기술의 결실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북극 항로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발상이었거든요. 한국이 지리적 위치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부산항이 북극 항로의 중간 기착지가 된다는 상상만 해도 흥미로웠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 허브가 되는 거죠. 21세기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해양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 위상도 놀라웠어요. 조선업 세계 1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 해양 산업의 모든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율운항선, 친환경 연료선, 해양 플랜트까지 한국이 바다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140억 배럴 발견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었어요. 그린 수소 경제 구상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해상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고 전용선으로 운송하는 시스템. 완전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기존의 석유 중심 패러다임을 받아 중심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거였어요. 환경 보호에 대한 철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다를 개발하면서도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접근. 이건 정말 21세기적 사고였어요. 20세기식 약탈적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인공 어초, 해양 보호구역, 생태복원 프로그램까지 한국이 바다를 단순한 자원 공급처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런 관점에서의 자원 개발은 처음 봤습니다. 국제 협력에 대한 자세도 놀라웠어요. 보통 자원을 발견하면 독점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모든 나라와 공유하자고 제안했거든요. 동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북아시아 전체가 나눠 갖자는 구상.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죠.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로 중국, 일본과 연결하자는 제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너지 안보를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역 전체 차원에서 생각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비전이었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 제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해양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는 자세. 이런 개방적 태도는 기존의 자원 강국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저는 메모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제시한 모델이 미래의 표준이 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독점과 갈등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원 개발. 21세기에는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접근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각국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을 둘러싸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모두들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항로 협력을, 네덜란드는 해상풍력 기술 교류를, 프랑스는 해양 플랜트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의 린 웨이치앙도 한국 측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자원을 발견한 게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걸 말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통한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다시 봤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고하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한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강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죠. 한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물과 바다에 친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양 전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존의 분석 틀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어요. 저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해양 전략 국가, 바다 기반 경제, 협력적 자원 개발 등등. 기존 개념으로는 한국의 모델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역사의 목격자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순간을 지켜본 거였어요. 뉴욕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UN 본부에 있는 것 같았어요. 포럼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목부터 고민이 됐어요. 기존의 분석 보고서 제목으로는 한국의 이야기를 담을 수 없었거든요. 여러 제목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석유 너머의 바다, 대한민국 바다로 미래를 설계한 나라. 이 제목이 한국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찾지 않았다. 한국은 바다를 해석했고 기술을 축적했으며 미래를 예견했다. 동료들이 보고서 초안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제가 평소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자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연구소 소장님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140억 배럴 발견보다도 그 발견을 가능하게 만든 전략에 더 주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미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협력 철학이었습니다. 자원을 발견하고도 독점하지 않겠다는 자세. 오히려 모든 나라와 공유하자고 제안하는 관점. 이건 21세기 자원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북극 항로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발상이었어요. 부산항이 21세기 베니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린 수소 경제 구상도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상풍력 수소 생산, 전용 선운송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시스템. 이런 통합적 접근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미래 전망을 썼어요. 한국이 제시한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21세기는 협력을 통한 상생이 더 효과적인 시대가 될 거거든요. 몇 주 후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윤아 박사가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윤아 박사와의 재회는 정말 반가웠어요. 한국이 바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연결의 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바다는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강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그렇게 협력을 강조하는지 말이에요. 바다를 통해 배운 철학이었던 거죠. 한국의 성공 비결도 알게 됐어요. 절박함이 혁신을 낳았다는 것. 자원이 없으니까 바다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였어요. 6개월 후 제 보고서가 에너지 정책 학회지에 게재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북해 유전 개발에 한국 방식을 적용해 보겠다고 발표했어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가 한국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해양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제2회 유엔 해양 지속 가능성 포럼이 다시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60개국이 참석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모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진 거였죠. 저도 다시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나라가 한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양 분야의 사실상 리더가 된 거였어요. 동해 개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됐어요. 한국이 주도하지만 모든 나라가 혜택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의 뒤를 따라야 할지도 모른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포럼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바다로 미래를 설계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사상까지 접수한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의 어느 가정에서는 제사상 한가운데에 한국 과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현지 과일보다 2배나 비싼 가격의 말이에요.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 한국 과일 때문에 난리라고 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 이 과일을 자기들이 원조라며 우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 프랑스 여성이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 블랑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20년 넘게 식품 트렌드를 연구해온 전문가죠. 유럽 미식문화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 6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과일 소비 패턴을 분석해왔어요. 그런 제가 2024년 초 베트남 시장 조사를 위해 하노이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동수원 시장에 도착한 건 오전 7시쯤이었어요. 아직 이슬이 맺힌 과일들 사이로 현지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들고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베트남 사람들의 과일 구매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과일 가게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노란 과일을 정말 정성스럽게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보석을 고르듯이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까지 맡아보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가격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코리안 멜론, 개당 7만 동.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현지 멜론이 3만 동 정도인데 이건 2배가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던 한 베트남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비싼 과일을 사세요?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이건 특별한 과일이야. 한국에서 온 거라서 우리 손자 제사상에 올릴 거야. 제사상에 올린다고요?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베트남은 열대 과일의 천국인데 굳이 비싼 한국 과일을 제사상에 올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과일 상인 호황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과일이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아, 이게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한국산이라서 더 귀하게 여기죠. 맛도 정말 특별하고요. 호황 씨는 참외 하나를 잘라서 제게 맛보라고 건네주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놀라움.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정말 독특했어요. 이런 식감은 처음이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호황 씨가 씨까지 먹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씨까지 다 먹어요. 그래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참외라는 과일이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한 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코리안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최고급 과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눈을 비볐어요. 정말 이상해. 멜론과 포도의 나라 프랑스도 아니고 열대 과일이 풍부한 베트남에서 굳이 한국 과일을? 그날 오후 베트남 친구 린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위에 코리안 멜론이 정중앙에 놓여 있었거든요. 린, 제사상에 한국 과일을 올리는 게 전통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과일이 최고 대접받는 과일이거든요. 조상님께도 가장 좋은 걸 올려드려야죠.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더욱이 제가 아는 참외는 그저 아삭한 식감 정도로만 알려진 평범한 과일이었는데 왜 베트남 사람들은 이 과일에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코리안 멜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뭘 놓치고 살았던 거지? 20년 넘게 과일 트렌드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코리안 멜론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코리안 멜론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구소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동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 제가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였죠. 말이, 그거 원래 일본 품종 아니었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동료 피에르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멜론이 있는데 굳이 그런 마이너한 과일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시간 낭비 같은데. 부서장 자크 씨도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우리는 유럽 시장을 분석하는 게 주 업무야. 동남아시아의 작은 트렌드에 너무 매달리지 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의 무관심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이들이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 며칠간 자료를 수집하던 중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외는 영어로 처음에는 오리엔탈 멜론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린다는 거였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알고 보니 현재 참외를 제대로 재배하는 나라가 거의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어보니 한국 사람들의 참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참외만큼 아삭한 게 어디 있어? 여름에 참외 없으면 뭔가 허전해. 씨까지 먹어야 진짜 참외 맛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은 식감에서 감동을 찾는 민족이다. 그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맞아, 이게 바로 차이점이야. 저는 급히 근처 아시아 식품점으로 달려가서 한국산 참외를 구해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 앞에서 직접 참외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맛봐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했지만 한 입 맛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 이게 뭐야? 이런 식감은 처음이야. 사과도 멜론도 아닌 완전히 다른 맛이네. 그때 깨달았어요. 유럽에서는 과일의 향과 단맛을 중시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삭함이라는 식감 자체에서 만족을 찾는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미식 철학이었어요. 저는 흥분해서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외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미각 철학이 담긴 문화 상품이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와인에서 때루아를 찾듯이 한국 사람들은 과일에서 식감의 예술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동료들은 시큰둥했어요. 말이, 너무 과대포장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삭한 과일 하나 가지고 말이야. 피에르가 여전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래봤자 틈새 시장 정도 아닐까? 그래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목격한 그 열광적인 반응, 제사상에까지 오르는 위상,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아삭함이라는 한국만의 식감 철학이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참외를 하나 더 깎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맛의 뒤에는 분명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야.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자기 일본계 멜론 유통회사 미도리 프루츠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리 박사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틀 후 파리 시내 한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2명의 일본인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는 미도리 프루츠의 사토와 다나카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명확했어요. 마리 박사님께서 참외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혹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제가 물어보자 다나카 씨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그 참외라는 건 원래 일본 품종에서 나온 겁니다. 1957년 우리가 개발한 은천 품종이죠. 한국이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반박했어요.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참외를 거의 재배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토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일본은 더 고급스러운 멜론 쪽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더 세련된 선택이었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참외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정보가 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더 깊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농업 통계를 뒤져보니 1970년대부터 일본의 참외 재배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더라고요. 대신 머스크멜론과 칸탈루프 같은 서양 멜론 재배에 집중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일본 정부가 1980년대에 전통 과일 목록에서 참외를 제외시켜버린 거였어요. 잠깐, 그럼 일본이 참외를 포기한 거잖아?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그 은천 품종을 받아들인 후 꾸준히 개량해 나갔습니다. 1975년 신은천 참외, 금사라기 참외. 일본이 포기한 참외를 한국이 60년 넘게 발전시켜 온 거였어요. 더욱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참외를 단순히 과일 중 하나로만 봤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씨까지 먹는 방식, 아삭함을 살리는 보관법, 장아찌나 무침 같은 다양한 요리법. 참외와 관련된 모든 문화가 한국에서 꽃을 피웠던 거죠. 그날 밤 한국 농업 연구 논문을 읽다가 감동적인 구절을 발견했어요. 참외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름의 추억이자 가족의 정기다. 이제 알겠어. 일본은 씨앗만 주고 떠났고 한국은 그 씨앗으로 거대한 나무를 키웠구나. 다음 날 사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토 씨, 어제 자료를 더 찾아봤는데요. 아, 그러세요? 일본이 참외를 포기한 건 1970년대부터였네요. 그런데 지금 와서 품종권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리 박사님,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버린 걸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거죠. 한국이 아니었다면 참외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 민족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뤄낸 정말 대단한 이야기라는 걸 말이에요. 자료를 더 파헤쳐 보니 정말 가슴 찡한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농업사 연구서를 뒤져보다가 1960년대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 시절 한국에는 청참외, 개구리 참외, 성환참외 같은 전통 참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할머니의 증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 사과도 배도 제대로 달지 않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여름이면 참외 하나로 하루를 버텼지. 물도 부족하고 설탕도 귀하던 시절에 참외만큼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어. 그 기록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1960년대 한국의 농촌 사진들을 보니 정말 척박한 땅에서도 참외만큼은 꿋꿋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한국 농민들이 참외 품질 개선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1957년 일본에서 온 은천 품종을 받아들인 후
한국의 토양과 기후에 맞게 계속 개량해 나갔습니다. 한국농업기술원의 한 연구원이 쓴 회고록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일본 품종이 우리 땅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조금씩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땅에 맞게 바꿔나갔다. 1775년 신은천 참외가 개발될 때까지의 과정이 정말 눈물겨웠어요. 수백 번의 실패, 수천 번의 개량 작업. 그리고 1984년 드디어 금싸라기 참외가 탄생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은 어디 있었을까요? 1970년대부터 일본은 이미 멜론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참외는 구식이라며 외면해버렸죠. 한국과 일본의 1980년대 농업 정책 자료를 비교해보니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일본, 전통 과일에서 탈피, 서양식 고급 과일로 전환. 한국,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기술로 품질 향상.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일본이 전통을 버리고 서양을 따라갈 때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뤄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참외를 먹을 때 씨를 빼고 먹었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씨까지 함께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씨까지 먹어야 진짜 참외 맛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로요.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씨까지 먹기 위해서는 씨가 부드럽고 맛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농민들은 씨의 품질까지 신경 쓰며 품종을 개량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 일본은 겉모양만 보고 한국은 속까지 완벽하게 만들었구나. 한국 참외 농가의 3대째 농민이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도 참외를 키우셨고 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참외를 키우셨어. 나도 IMF 때도 참외를 키웠지.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야. 베트남에서 목격한 그 코리안 멜론, 열풍의 진짜 이유가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60년 동안 쌓아온 정성과 사랑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코리안 멜론의 본고장에 왔구나.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의 농촌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성주에 가까워질수록 노란 비닐하우스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장관이네. 성주역에 도착하니 마중 나온 분이 있었어요. 바로 최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국립농업기술원 소속이면서 조부 때부터 3대째 참외 농사를 지어온 분이죠. 마리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최준호입니다. 박사님의 첫 인사부터 정말 따뜻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박사님이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에서 농업공학을 공부하신 경험이 있어서 제 고민을 완전히 이해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프랑스에서 공부하셨으면서 왜 참외를 선택하셨나요? 하하,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오히려 우리 참외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죠. 서양 멜론도 좋지만 우리 참외만의 특별함이 있거든요. 차로 이동하면서 박사님이 성주 지역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성주는 한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 토양과 기후가 참외 재배에 최적이거든요.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 그리고 무엇보다 농민들의 정성이 세계 최고죠. 첫 번째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노란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저도 모르게 영어가 나왔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반짝반짝 윤이 나고 똑같은 크기로 자란 참외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균일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구나. 박사님이 참외 하나를 손으로 들어 올리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참외 하나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아세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121일, 그동안 농민이 손으로 만지는 횟수만 해도 수십 번은 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서양에서는 대부분 기계화되어 있는데 한국 참외는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거든요.
마리 박사님, 혹시 참외의 역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박사님이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1957년 일본 품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씨를 30년 넘게 갈고 닦은 건 한국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코리안 멜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세계의 인정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국은 품종만 개량한 게 아닙니다. 씨까지 먹는 방식, 아삭함을 살리는 보관법, 장아찌며 무침 같은 요리법까지. 참외와 관련된 모든 전통과 문화가 한국에 남아 있어요. 박사님께서 참외 하나를 직접 따서 깎아주셨어요. 한국식으로 드셔보세요. 씨까지 함께요. 칼로 세로로 쪼개니 속살이 하얗고 투명하게 빛났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충격. 프랑스에서 먹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씨까지 부드럽게 씹혔거든요.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박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외는 한국에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일본은 기술만 있었고 한국은 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차이죠. 그 순간 베트남에서 느꼈던 모든 의문이 해결됐어요. 왜 베트남 사람들이 코리안 멜론을 제사상에 올리는지, 왜 비싼 값을 주고도 사려고 하는지.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작품이었던 거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성주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다음날 연구소에 출근해서 동료들 앞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참외는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피에르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말이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네.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흥분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유럽 최초로 씨까지 먹는 코리안 멜론 코스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한국 참외의 아삭함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부서장 자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말이 미쳤어?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리 없어. 게다가 씨까지 먹는다고?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성주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프랑스 사람들도 분명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집에서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참외의 아삭함을 살리면서도 프랑스인들이 좋아할 만한 조합을 찾아보았죠. 참외 가스파초, 참외와 염소 치즈, 샐러드, 참외 셔벗. 하나씩 만들어 보며 완벽한 맛의 조합을 찾아갔어요. 2주 후 드디어 첫 번째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 에르그랑 모에의 미셸 셰프를 초대했어요.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분이죠. 미셸 셰프, 새로운 과일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오, 마리 박사님이 직접 뭔가 특별한 건가요? 첫 번째 요리를 내놓았어요. 참외와 프로슈토를 곁들인 전체였죠. 미셸 셰프가 한 입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이런 식감은 처음이야. 달콤하면서도 아삭해. 멜론과도 다르고 사과와도 달라. 두 번째 요리로 참외 수프를 내놓았어요. 씨까지 먹는 과일이라고? 한국에만 이런 게 있다고? 셰프가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일이 급속도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미셸 셰프가 르그랑보에에서 코리안 멜론 코스를 정식 메뉴로 채택한 거예요.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 참외가 주인공이 된 거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레스토랑들도 앞다투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레스토랑에도 그 코리안 멜론 요리를 소개해 주세요. 프랑스 미식 잡지 구름의 파리지앵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꿈 같았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마리 박사님, 이 코리안 멜론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한 게 아니라 혁명적이에요. 이제 유럽 과일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잡지 표지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죠. 이제 멜론은 뒤로 물러나야 할 때다. 코리안 멜론의 시대가 왔다. 더 놀라운 건 제가 개발한 요리법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독일의 쿠친마이스터, 이탈리아의 라 타볼라, 스페인의 엘체프, 유럽 각국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모두 코리안 멜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한 레스토랑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리 박사님, 정말 놀라워요. 씨까지 먹는 과일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우리 손님들이 이 아삭한 식감이 바로 한국의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전역에서 코리안 멜론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유럽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야. 한국의 철학이 담긴 문화 상품이야.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성주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 전 유럽이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품 연구가에서 코리안 멜론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서의 강연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마리 박사님, 코리안 멜론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 식감의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서양에서는 과일의 향과 단맛을 중시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삭함 자체가 하나의 예술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민족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의 한 요리 연구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코리안 멜론은 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만이 60년 넘게 이 과일에 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제 유럽 전체가 참외를 한국을 통해서만 알게 됐거든요. 베트남에서 시작된 코리안 멜론 열풍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로마에서 열린 세계 과일 학회에서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농업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마리 박사님, 참외 품종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외는 이제 세계인들에게 완전히 한국의 것이에요. 1970년대에 포기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되찾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본 측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원래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맞아요. 하지만 그 품종을 살리고 키운 건 한국입니다. 일본은 이미 포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참외를 말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한국을 떠올렸어요. 코리안 멜론, 참외. 이 모든 단어가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만난 이탈리아 요리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마리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 과일을 먹으면 한국이 떠올라요. 아삭한 식감 속에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스페인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 과일은 왜 이렇게 맛있어? 엄마가 대답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온 특별한 과일이야.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성껏 키운 거래.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유럽의 아이들도 참외를 한국의 과일로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파리에서 열린 마지막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코리안 멜론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한 민족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일본이 버린 씨앗을 받아 세계 최고의 과일로 키워낸 한국의 정신. 그것이 바로 코리안 멜론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진짜 이유입니다.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주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참외는 영원히 한국의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1년 후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 왔습니다. 처음 코리안 멜론을 발견했던 바로 그 동수원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코리안 멜론 전문가로서 온 거죠. 시장에 도착하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코리안 멜론 전용 판매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가격도 1년 전보다 더 올랐어요. 코리안 멜론 개당 10만 동.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판매대에 한국어로 된 안내문까지 붙어 있다는 거였어요. 정통 한국 성주산 참외. 씨까지 드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문화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한 베트남 가족이 참외를 고르는 모습을 봤어요. 어린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참외를 보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소녀가 밝게 대답했어요. 참외요. 한국에서 온 맛있는 과일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이걸로 제사를 지내신대요. 저는 그 소녀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과일이란다. 일본에서 사라질 뻔한 과일을 한국이 60년 동안 정성껏 키워서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거야. 소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참외?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슬퍼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외롭다는 뜻이야.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바로 그런 맛이란다. 외로웠지만 한국이 끝까지 지켜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과일이 됐어.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참외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이 과일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외로운 과일이었지만 한국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호황 씨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어요. 마리 박사님, 1년 만이네요. 정말 반가워요. 호황 씨 장사 잘 되시나요? 덕분에 너무 잘 돼요. 이제 코리안 멜론이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호황 씨의 가게뿐만 아니라 시장 곳곳에서 코리안 멜론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사상, 식탁, 고급 레스토랑. 이제 베트남 어디를 가도 코리안 멜론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 친구 린의 집에도 다시 갔어요. 1년 전과 똑같이 거실 한가운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리안 멜론이 더 많이 올려져 있었어요. 린,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네요. 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참외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완전한 참외 팬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요. 참외는 한국 거야. 코리안 멜론이 최고야. 하노이 시내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코리안 멜론 디저트를 파는 걸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마지막 날 성주의 최준호 박사님께 화상 통화로 연락을 드렸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박사님이 보여주신 한국의 정신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마리 박사님 덕분이에요. 우리 참외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뒤에서 노란 참외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수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의 결과라는 걸 말이에요. 버려진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더 나아가 세계 최고로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정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루는 지혜. 그것이 바로 코리안 멜론이 전 세계를 정복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를 가든 코리안 멜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을 떠올릴 거고요. 일본이 버린 과일, 한국이 살려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무릎 꿇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